오늘은 제 인생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가방을 메고 나왔을까? 제가 대기실을 벗어나 여기에 가방을 메고 올라오기까지 4명이 저를 말렸습니다. 제가 가방을 메고 올라온 이유 이제 짐작하시죠? 강의를 들을 때는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감정이입을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초대한 공간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린 인생이 무엇일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여러분이 인생을 사신 지 짧게는 20수년부터 길게는 60년, 70년 이상 되셨으리라 봅니다. 인생은 네모다라는 명제를 만든다면 그 네모칸에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습니까? 제 단어만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단어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네모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입니다만 이게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한번 깨지면 속내를 다 드러내죠. 그리고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겉으로는 무척 강인해 보이지만 연약합니다. 사실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속내를 또 쏟아냅니다. 그리고 미처 주워 담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걀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삶는 겁니다. 계란이 삶고 나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끓는 물에 삶아지고 나면 훨씬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궁금증이 폭발 직전이라는 걸.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가방을 메고 나왔을까? 제가 대기실을 벗어나 여기에 가방을 메고 올라오기까지 4명이 저를 말렸습니다. 가방은 두고 가셔도 제가 가방을 메고 올라온 이유 이제 짐작하시죠? 인생은 가방입니다. 여행자의 정체성은 그 여행 가방에서 나타납니다. 이 여행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이 여행 가방만 뒤져보면 대충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어떤 인생 가방을 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해 줍니다. 제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아침마당 원고, 아침마당 대본입니다. 네, 제 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방에도 일이 들어있겠죠?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일까요? 사면 뽑기로 뽑았습니다. 환경의 시대에 종이를 좀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직 노안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입니다. 어르신들만 지금 와를 하시는군요. 네. 기본적으로 책은 한 권 들어 있습니다. 늘 오며 가며 또 잠시 짬이 날 때마다 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요즘 읽는 책은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늘 손수건을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저의 눈물과 피와 땀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피와 땀을 닦아줄 필요가 있겠죠. 텀블러가 들어있습니다. 네, 텀블러 속에는 물이 들어있기도 하고 때론 커피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걸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양말입니다. 네, 물론 새 양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벽에 나오고 또 늘 걸어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신발을 벗을 시간이 올지 몰라서 늘 양말을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방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사실 일상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이 가방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가방을 점검합니다. 최대한 인생의 무게를 줄이자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 인생 가방 속에 꼭 필요한 물건만 담고 다니시기를, 그리고 감정 가방 속에는 꼭 필요한 감정만 담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인생은 네모다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얘가 여기에 안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꺼낼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네모다. 바로 인생은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배우로서 우리는 연극을 펼치게 됩니다. 제 인생을
연극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생의 첫 이별. 엄마는 제가 6학년이 되던 해에 담석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벼운 수술을 받으러 간다며 담석증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서 엄마의 배를 열어본 그 순간 의사들은 엄마가 간암에 걸렸음을 발견합니다. 개복한 순간 그 암세포는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병원의 오진이었습니다. 엄마는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 멀쩡하게 걸어 나가셨던 엄마는 누워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안방에 누워 계셨고 저는 안방과 제 방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이모가 저에게 묻습니다. 재훈아, 너 요새 왜 엄마 방에 안 들어가? 엄마가 섭섭해 하셔. 아, 이모,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하다가 엄마에게 감기라도 옮으면 어떡해요? 아, 그래? 그럼 말을 하지. 엄마가 많이 섭섭해 하더라니까. 아, 엄마에게 미안하네요. 이모가 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 주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시간, 현관에서 아버지께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이제 며칠 못 버틸 것 같아. 우리 엄마를 보내드리자. 사실 전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모들이 오고 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엄마의 임종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죠. 저도 엄마 옆에 같이 둘러앉아 엄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씩 지연되자 제가 무척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꾸벅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재훈아, 괜찮으니까 네 방에 가서 잠시 누워있어. 방에 가서 누워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간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엄마의 피부는 노랬습니다. 엄마의 눈을 감겨드리고 그 노란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저의 인생 첫 이별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와 둘이 잘 자라났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풍운의 꿈을 안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는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재훈아, 나다. 아, 네 아빠. 재훈아,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아무래도 네가 들어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야겠구나 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아내와 함께 짐을 꾸리고 옆집에 있는 유학생 동료를 깨워서 늦은 밤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사촌 형님과 친구들은 응급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짐물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쓰러져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 직전에 저에게 전화를 안 하셨더라면 사나흘 만에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을 겁니다. 병원에 모시고 간 아버지의 병명은 뇌경색, 이른바 중풍 환자가 됐습니다. 저는 24시간 만에 병실에서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로 저를 포옹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아버지에게 밥을 먹여드리고 갓난아이였던 제게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그것들을 제가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길은 막막해졌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6인실 병실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손범수 아나운서가 내립니다. 그러더니 앞으로 팔을 뻗으며 KBS 21기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카메라. 나도 아나운서나 한번 해볼까? 어린 시절 꿈이었거든요. 혼잣말로 되뇌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들었을 법도 한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도시락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나 집에 갈게, 얼른 자 하는 거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아나운서야 하는 생각이었죠. 다음 날 항상 오던 시각에 아내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아내가 도착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누런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해보고 싶었다며 한번 해봐. 여의도 KBS에 들러서 입사 지원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병실에서 시험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공부하다가 병실 불이 꺼지면 병원 복도에서 복도 불빛에 의지해 공부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저에게 텔레비전 채널 선택권을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버지의 급한 전화를 받고 혹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챙겨 나왔는데 그 양복을 병원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며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그렇게 KBS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6년을 아프셨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지방 근무를 1년 동안 했어야 했고요. 춘천에서 서울을 매일 오가며 아버지를 병간호했습니다. 아내도 제가 없는 빈자리를 잘 지켜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6년 7개월 만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폭풍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도 또 다른 첫 번째 이별. 20년 전에 엄마와의 이별이 있었지만 그 이별 또한 저에게는 첫 이별이었습니다. 제가 13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3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오래된 애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인생의 첫 이별을 기억하십니까? 그 첫 이별에서 충분히 슬퍼하셨습니까? 제가 어머니와의 이별을 인생의 첫 이별이라 하고 아버지와의 이별을 또 다른 첫 이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첫 이별은 유형이 다른 이별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오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틀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있었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애도와 관련해서는 밀린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고 심지어 돌아가신 엄마의 이야기조차 편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내가 다스리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읽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리고 내 마음의 빛깔, 내 마음이 가리키는 신호등은 무엇이냐를 확인해 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른바 마음이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 지금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몇 개 바꿔봤습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불통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제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애도하지 못한 밀린 감정들 때문에 장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께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엄마에게 하지 못한 것들이 후회가 됐습니다. 애도하지 못한 관계에서 나오는 부작용,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소년 자녀가 갑자기 방문을 닫았다. 그건 오늘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3년 전부터 엄마와의 잘못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문을 닫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타인을 깊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여러 인간을 깊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knowing myself, 여러분의 성향을 아셔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는 아셔야 합니다. 더 콰이어트라는 책을 보면 추적 실험 연구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생아실에 아기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고 아기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랬더니 따라 우는 아기들이 있고 울음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새근새근 잠을 잘 자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들을 분류해 놓고 20년 후에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아기들이 내성적이 됐을까요? 따라온 아기들이 내성적이 됐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의 기전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왜 울까? 기저귀 배고픈가? 아, 나도 속상해 하고 우는 건 내성적인 아기들이고요. 외향적인 아기들은
내 기저귀 깨끗하고 내 배만 부르면 제가 울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타고나는 문제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성향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좀 아셔야 합니다. 사실 자신의 태도는 상대방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 한 번쯤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가면을 쓰고 나는 페르소나의 동물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는 어떤 가면을 쓰고 사시는지, 가정에서는 어떤 가면을 쓰고 사시는지 그때그때 다른 나의 모습을 스스로 관찰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Knowing Me, 감정 통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감정 가방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감정을 그날 관찰하고 기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통장이라고 했냐면 부정적인 감정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감정은 기록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오늘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어제 긍정적인 감정이 있었으면 그걸 기억했다가 갖고 와서 쓰면 아 그래 그래도 어제 기쁜 일이 있었지 하고 조금은 상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살다 보면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분노 방아쇠를 아셔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내가 화가 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예민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분노 방아쇠가 있습니다. 분노를 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예민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의 예민 방아쇠는 생각보다 마르셨네요 하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래야 화면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하나 원수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힘든 상황. 뭐 이를테면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10분, 15분 늦게 옵니다.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힘들어요. 이런 것, 나만 힘들고 나만 예민해지는 상황을 좀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저의 원수 이미지는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선 업무용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예민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Knowing About Me, 배터리 충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뇌 배터리, 체력 배터리, 마음 배터리가 방전되진 않았는지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충전기가 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충전기를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충전기는 단편 소설을 읽는 겁니다. 단편 소설은 누군가의 인생에 잠시 마실을 다녀오는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적적하고 슬프면 그래도 나는 괜찮지 하고 토닥이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희망에 넘치고 도전적이면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시소를 늘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과 일터, 배우자와 자녀, 아들과 딸의 중심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 신호등을 들여다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회적으로 연결된 상태인 초록불인지 아니면 불안 분노에 휩싸인 노란불인지 아니면 절망과 포기에 직면한 빨간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빨간불이라는 느낌이 들면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노란불이다 싶으실 때는 약간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마음 신호등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초록불이 켜지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초록불이 켜지는 스위치는 무엇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고 가까운 미래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초록불로 바꿔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신호등에 초록불을 켜줄 사람은 누군지 혹은 내가 상대방의 신호등에 초록불을 켜는 스위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음을 읽는 열쇠는 바로 알아차림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수자를 갖고 계시는데요. 나는 배경자아와 경험자아로 나뉩니다. 배경자아는 저는 KBS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이런 게 배경자아입니다. 경험자아는요. 저는 어디를 여행했습니다. 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게 경험자아입니다. 경험자아와 배경자아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챙겨가셔야 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